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란 뜻의 사자성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역지사지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해요. 어제 첫 실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는 크게 세 가지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최상병 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제와 사과.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미 마약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뜻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 차에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이 첫 실무회동부터 의제도 다음 회동 날짜도 정해진 것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거란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 기대를 걸기도 전에 잡음부터 나와서 씁쓸하긴 합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철소가 소재한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서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어요. 네, 국내 일관 제철소 소재지인 광양시와 충남 당진,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지역의 각 환경운동연합이 4월 22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양환경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마련과 실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철강업계의 무관심을 비난했습니다. 환경연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차 금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3,379만 톤으로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3억 5,048만 톤의 38%에 달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664만 톤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연은 국내 일관 제철소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슬로건만 있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라며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탄소 중립 로드맵은 발표했는데 회사 운영 기조를 들여다보면 선언과 구체적인 경영 내용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환경연은 현대제철의 경우 탄소 중립 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철강과 제조 생산 공정을 2025년에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뒤로는 화석 연료인 LNG 발전소를 당진 제철소에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연은 포스코 또한 2020년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는 추상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당장의 수익만을 위한 화석 연료 기반의 제철 산업을 하루빨리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나 그린 수소를 이용한 그린 철강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연은 당진과 포항,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철강사의 탄소 중립 계획 수립이나 실천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며, 가능한 모든 단체와 연대를 통해 철강사들의 책임 있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강제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의 환경단체가 입장을 냈습니다만 사실은 광양만권의 주민들의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해주신 거겠죠.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갑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기간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 광장으로 조성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내 특정 지역의 보도블럭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면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도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이 잔디광장을 조성해 화제가 된 순천시가 이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심 인도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 순천시 해령면 신대지구에 이 향매로와 신대로 등 주요 대로변 인도 블록에 대해 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순천시가 기존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도로에 쓰이는 이 아스팔트를 이 인도에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아스팔트는 보도블록에 비해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또 표면이 매끄러워서 이 노약자들이나 휠체어 이용자에겐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스팔트 인도의 경우 여름에 이 열을 많이 흡수해 여름철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여름철에 도심 열대 현상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이 아스팔트 인도에 이 블랙 아이스 현상이 발생해 미끄러움으로 인한 보행자 넘어짐 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분명한 시공 방식입니다. 순천시의 친환경 이미지와는 좀 동떨어진 방식의 인도 포장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네, 지역 일부에서는 인도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를 지나는 이 인도 교행이 늘어나 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순천시가 순천만 보전이나 이 정원박람회 등을 통해 친환경 정원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 아스팔트로 인도를 덮어서 이 도시 정체성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적이 나오자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이 보도 선진화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요 도심 지점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고 이 보도블록은 턱이 지게 되는데 아스콘 포장은 유모차나 장애인 등 이 교통 약자들의 보행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아스팔트 인도 포장으로 인한 도심 온도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이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열 체크나 열 차단 페인트 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한 이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포장의 단가 차이가 크지 않아 이 아스팔트 포장이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임기 바꿔가면서까지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 청사 별관 증축 사업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요. 네, 시장 임기가 바뀌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수시 청사 별관 신축 사업. 이 정기명 시장 취임 이후에도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제출한 청사별관 증축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행정기능 확대나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이 근무 공간의 협소 문제, 또 본청사 면적이 법정 기준의 50%에 불과한 점을 들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별관 증축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안건을 여수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의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현 시청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사 별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8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업 민선 7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지역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 속에 별관 증축 사업은 계속 표류해 왔습니다. 예, 민선 8기 정기명 시장이 별관 증축도 하고 여서 청사도 복원하겠다면서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 이후 8개 청사로 분산된 비효율적인 청사 운영 문제를 이 별관 증축으로 해결하고 그동안 지역 일부에서 주장해온 지역 균형 발전 주장을 받아들여 6청사를 복원함으로써 이 중부 보건지소나 청년 커뮤니티 센터 또 여수시 조직 가운데 1개 국 정도를 그쪽에다가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기명 시장의 구상,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이 타당성 조사까지 최근에 완료했는데요. 여수시는 오는 2028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시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심의 보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해양수산청의 매입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수시가 들어야 하고 명확한 답을 들은 후에 해당 안건을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 논의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장기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4월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냥 여쭐까요? 벌써 벌써 4월이 다 갔나요? 그러네.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가 5월 1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참 시간만 빨리 갑니다. 예. 그래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 뭐 그냥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뭐 여기저기 재판 돌아다니고 뭐 보따리 장사처럼 뭐 서울도 갔다가 예, 광주도 갔다가 뭐 예,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열심히 있습니다. 사셨네요. 네. 네. 뭐 그럴 때도 있어야죠. 저도 뭐 특별할 것 없는 이제 일상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그런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엔 그래도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비가 진짜 많이 안 왔었는데 그래서, 예, 올해는 비가 가뭄이 많이 와요. 심했다고. 비가 오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사가 너무 심해서 네. 세차를 미세먼지도 했는데 그렇고. 바로 다음 날 노란 차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기승전 스트레스 받는 걸로 네. 좀 활기를 좀 주세요. 네, 뭐 열심히 살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제 요지는 뭐냐면 용산 대통령의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 또는 시위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단한 이제 이 사건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이 같은 판결은요.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이제 판결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이제 2022년 5월 28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용산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경찰에서는 여기는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에 들어간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주거 공간인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못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신고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1,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다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현행 집시법을 보면 대통령의 관저, 국회의원 공간, 대법원장 공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의 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사실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지금 용산이. 그렇죠. 청와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집무실을 관저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사실 1심, 2심, 3심 다 저기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경찰이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집회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네. 법원이 이제 원래 이 집회가 예정된 하루 전에 이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측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집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떠나서 선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법원에서는 그 1심, 2심, 3심 똑같이 다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집회 장소를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선례가 남아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는 이제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꽤나 일어나겠어요. 예. 네, 판결 이후에 이런 이제 재판부가 이런 이제 멘트를 했는데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가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업무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네. 뭐 이제 이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똑같은 그런 집회 신고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그거를 이제 집회 금지 통고를 하기에는 이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네, 않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경찰에서 이런 같은 이유로 계속 집회를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부로가 아니라 이제 판결 나온 지 며칠 됐지만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집무실을 만약에 뭐 침실도 두고 집무실이 아니라 이제 관저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냈었냐면 재판 중에 대통령 집무실에 주거 기능도 있다. 침대도 있고 뭐 네. 밥도 해먹고 그런 취지의 진술서를 냈는데 법원에서는 얄짤없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거를 완전히 이전한다라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결과가. 예. 근데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다른 현안도 네. 많아서. 네. 또 뭐 용산이 조금 더 시끌시끌해지긴 하겠어요. 네네.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12.29 참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전부터 임박 발생까지 김 전 청장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청장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속초에서는요.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제자를 잃은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일도 있었다고 하여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와, 벌써 4월이야? 잠깐만. 내일이 우리 남편 생일이잖아. 아니, 자기 생일에는 백화점 가자, 맛있는 거 먹자, 뭐 난리더만. 내 생일인 뭐 아예 까먹었냐? 아유, 나전이 새학기에 적응 못해서 거기 불려다녔지. 연초부터 뭐 회사 일도 좀 많았나? 아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지. 아니 그러면 작년에 내 생일은 또 왜 잊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내가 미역국 끓여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미역국 타령하냐고 뭐 타박했잖아.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아니, 뭔 놈의 와이프가 이러냐 이래. 아이, 알았어. 미안해. 올해 생일에는 내가 아주 그냥 생일상 상다리 부러지게 그냥 차려서 축하해 줄라니까 기대하고 있어. 혹시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아 힘들고 손 가는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잡채 좀 하고 생일이니까 뭐 갈비찜 같은 건 좀 또 기본으로 할 것이고 또 뭐냐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해. 그게 간단한 거야? 하여튼 알았어. 갈비찜 해줄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먹게 해줄 거니까 생일을 잊어먹었네, 뭐 생일 안 차려줬네,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 벌써 새벽 2시네. 갈비찜 약한 불로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따르르르르. 아우, 이놈의 화재 경보기 또 고장이 났나봐요. 이 사람들 새벽에 깨가지고 난리겠구만. 얼른 전원부터 내려버려야지. 여보, 일어나. 불 났어. 우리 빨리 나가야 해. 여보, 눈 좀 떠봐.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하신 것 같아요. 웃고 있는 네. 표정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의 주제가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의 의무인데 어떻게 연결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상 과실치상 뭐 전에 드린 기억도 좀 나긴 합니다만 오늘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부터 좀 해주실까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을 일부러 다치게 한다라면은 뭐 상해죄일 것이고 사람을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라면 살인죄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의도 없이 이 과실로 이런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쉽게 말하면 또 업무상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자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뭐 전방 주시 의무를 저기 열심히 이제 해야 될 뭐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아까 네. 우리 꽁트 사례처럼 경비원 같으면은 뭐 이제 어떤 안전을 안전을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주의 의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게을리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 꽁트를 보니까 꽁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 다 이해했어요. 그 네. 남편 생일상을 차리다가 아내분이 잠든 바람에 불이 났고 그 경비원분이 그 화재 경보기가 또 잘못 울린 줄 알고 또 고장 난 줄 알고 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남편분이 사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잠이 들깨 가지고 못 일어난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냥 사망하신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2022년에 화재가 있었는데 네. 당시에 화재 경보기를 꺼놨던 거예요. 관리사무소 이제 직원들이. 그래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형이 선고가 됐는데 예. 일단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방제를 담당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장 중하게 처벌을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당시 이제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이 각각 선고가 됐고 또 이제 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도 따로 이제 기소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업체 2곳에 대해서도 벌금이 선고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거는 그 방제 담당 근로자랑 이제 다른 직원 2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꽁트에서는 사건을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실제 사례에서도 워낙 오작동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 보통 이제 아파트에.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뭐 꺼버리자면 민원도 엄청 많이 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꺼뒀던 거예요. 아하. 네, 이게 너무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그냥 너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고치고 어떤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꺼놓는 걸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뭐 근데 설마 불이 나겠어라고 네, 이제 그런 맞아요. 근데 인식도 있을 실제로 것이고. 불이 났고 이 일가족들이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좀 미리 이 화재를 피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이게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된 거예요. 이 화재 경보기를 꺼둔 행위가 이 사람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도 아내분의 업무상 과실치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경비원의 책임을 물은다고 할 때 이제 오작동이라고 오인하고 껐다라는 행위가 이제 지금 방금 말했던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연관이 될 수,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좀 답답한 것은 오작동이 그렇게 자주 나서 껐다라는 건 좀 변명이 되지 않잖아요. 오작동이 자주 났다라면 오작동이 나지 않게끔 관리를 했어야 될 고쳐야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꺼버리는 형태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당일에 경보기가 켜져 있었다라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탈출을 해서 이렇게 죽는 결과까지는 없었을 텐데 결국 이렇게 만연히 꺼버린 행위는 분명히 이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해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입니다. 예. 그럼 경비원 분께서도 좀 억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아니 관리사무소에다가 몇 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고 아니, 새벽에 몇 번 울려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뭐 아저씨는 뭐 자르네 마네 뭐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안 될까요? 우선은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의 의무가 있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네. 나는 최선의 조치를 다 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당연히 무죄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수차례에 걸쳐서 이걸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뭐 했던 그런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면 좀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이걸 윗선에서 무시를 했을 때 아니면 관리자들을 넘어서서 뭐 주역 주민들에게 이거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뭐 끊임없이 했다라든지 그랬다라면
이분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은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건들에서는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쟁점이 되는군요. 네. 업무상에 이걸 따지는 게 가끔씩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업무상의 의미와 범위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라디오 전망대 나전법정 시간을 통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게 여러 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이 이런 사건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서의 업무는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운전이에요. 운전. 네, 운전이 이 법에서 적용하는 업무인데 이제 정의는 이렇게 해요. 대법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이고 그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가 아예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업무 자체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업무도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이 법 조항이 아까 말한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게 법조가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이라는 게 어떻게 업무지? 그게 뭐 운전을 업으로만 해야만 업무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의미하는 어떤 직업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개념은 그 상황 상이네요. 그러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네. 뭐 제가 거기다 대놓고 나는 직업이 변호사인데 무슨 운전이나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형법상의 업무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안전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주의 의무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업무상 과실치사가 많이 적용되는 현장 뭐 운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운전.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운전 업무에서 이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대표적인 것은 산업 현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할 그런 의무들도 다 이런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어떤 그리고 것들은- 이제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장 같이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뭐 안전을 이제 배려해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일이 우리 일상하고 아주 밀접해요. 이게 꼭 무슨 이제 위험한 업무를 다루는 곳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마주치게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많이 기사화가 뭐 되는 굉장히 것 같아요. 좀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중접객업, 뭐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손님들께서 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할 수 있고 뭐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냥 생활 속 모든 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예. 이 주제를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지난 월요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있었는데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좀 접하실 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거 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김 전 청장의 입장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은 이 지금 관할 구역이 용산 경찰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의 1차적인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을 돌리는 거죠. 나는 어쨌든 뭐 서울 경찰청장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했고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고 이 헬로윈데이 축제를 맞이해서 어떠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라는 지시도 충분히 했고 근데 갑자기 1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날 것까지 나가 예견할 수 있었느냐? 그걸 계속 다투는 거고 지금 특히나 다투는 것이 이제 그 이임재 그 전 용산 경찰서장이 우리가 분명히 서울 경찰청 쪽에다가 기동대를 출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사전에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죠. 배치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그 용산 경찰서 서장 사건에서 또 어떤 증언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 많이 그걸 엇갈려요. 좀 계속 책임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거를 좀 나눴어요.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느냐.
그 필요한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또 기소를 한 거고 예. 또 사건이 임박할 때 또 필요한 조치를 했느냐 거기서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조목조목 이제 그 어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김 전 청장 입장은 그거예요. 만약 이제 내가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한들 이렇게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법리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견 가능성 좀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그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게 10대 학생들이 버스에 치여서 숨진 사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움직이는 버스에 치였으니까 이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기사도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됐고 이 교사들도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분은 지금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출발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장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주의 의무도 없었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쟁점은 결국에는 그 담임 교사하고 보조 인솔 교사 그러니까 인솔 교사의 주의 의무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주차장이 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하차를 시킨 것도 잘못이고 검찰 측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의 선두나 후미에서 학생들을 인솔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 않느냐 이게 검찰 측 입장이고 물론 지금 뭐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뭐 판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실무상 이게 무죄로 빠져나가기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죠. 여기서 인솔교사분들. 보는 것은 진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었다. 이것은 조금 좀 많이 좀 나간 주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인솔 교사라든지 담임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하고 안전을 책임질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게을리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차에서 하차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차량 앞이나 차량 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뭐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실은 어찌됐든 인정될 여지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들의 잘못이 0에 가깝게 수준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과실이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유죄거든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무죄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변호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검찰에서 밝힌 어떤 이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뭐 이제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낭독하면서 뭐 울먹이기도 했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제 그 교사들의 고충을 안다. 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뭐 이제 그 인솔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사를 해 보니 이 조금만 운전기사, 뭐 담임 교사, 인솔 보조 교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보통은 직접 이 학생을 이제 친 운전기사만 원래는 기소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기소까지 이르지 않았나 좀 고심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도 이게 2022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1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다시 또 아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봐서는 이제 아마 이제 교직원 단체나 교사들 입장은 이렇게 하면 누가 형장할 수 가겠냐. 교사들한테 이렇게까지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취소가 됐다고 해요. 교사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통제를 그럴만하네요. 벗어나서 일어나는 예. 사고까지 다 교사들이 책임지고 심지어 형사재판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아직은 딱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그렇죠. 명확하게 예.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켜봐야겠죠. 네. 과실이라는 개념은 형법상 말하는 과실이라는 개념은 애견 가능성하고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지금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결국 이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혐의를 받고 있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책을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의무가 있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사정을 입증하면은 일단 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애초에 평상시에 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의무가 있었을 때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업무 일지라든지 내가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했다는 어떤 기록이나 자료들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뭐 입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유형의 어떤 유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관리자라든지 감독자라든지 업무 담당자가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사례들을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어필하시면은 본인의 억울함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라전 법정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2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환경 보호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 열렸는데 꼭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천을 쭉 이어하고 있는 봉사단 만나보셨다고요? 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간들이 생활하고 남기는 흔적, 쓰레기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여수시에서는요, 탄소 중립 실현과 자원 재활용 생활을 위해서 이동식 자원 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활동인데요. 이 매일 자원 순환 가게에서 환경을 위해 봉사하는 한국 부인의 여수지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고 바쁜 손을 보태고 있는데요. 우리의 환경을 위해 자원 순환 가게 활동, 해양 쓰레기 줍기, 또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 물가 안정, 에너지 전략, 식중독 예방 등 이 캠페인 활동까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수 시민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자원 순환 가게를 함께하고 있는 한국 부인의 여수지부 회원 만나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는. 이게 다 단체에 어디 가서 우리가 몰라서도 많이 못해요. 우리 이제 아는 동생 권유로. 저도 이제 일을 했어요, 계속. 언제 여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재밌어요. 이런 동생들도 만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우리가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닷가 같은데 해안 쓰레기 그런 데 가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시에 또 뭐 행사 있을 때 쓰레기 막 무단으로 저런 거 버린 거 있잖아요. 막 전봇대 밑에 그런 가서 정리해갖고 또 청소도 하고 엊그제 장애인 체육대 했을 때 가갖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돌보미 나눠줘 봉사도 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분들은 뭐 일주일 뭐 3일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가능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참여를 하려고 하죠. 물가 안정 캠페인. 우리가 또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라든가 뭐 식당의 위생, 식중독 예방 그런 캠페인도 하고. 겨울에는 또 그 절약. 그래서 네이 입고 다녀라고 또 캠페인하고. 겨울만 되면 예방 접종할 그 시기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독감 예방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적는 거 설문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우리가 적어주고 데리고 가서 또 모시다 들어가고. 딱 15일 정도.
노후화돼요. 아이고, 젊은 아이고, 애들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노후화돼요. 점점. 젊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가는 거죠. 봉사단체도 맞아요. 그래. 노령화돼요. 노령화. 우리가 이런 쓰레기도 옛날에는 무자비로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 와서 재활용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다. 우리가 저기 또 택배 오면은 그 안에 그 얼음팩 있잖아요. 젤팩 분리가 있어요. 얼음팩이 있고 물로 된 거 있고 젤팩이 있어요. 젤팩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수거해갖고 와서 또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깨끗이 씻어갖고 와서 보고 그런 게 우리가 여기 와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아 이렇게 버리면은 환경이 오염이 되구나.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지구를 살리려면 나부터서 실천해야 되겠다. 해안 쓰레기는 정말 가보면은 심각해. 정말 그런 데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세계적인 쓰레기가 다 밀리고 군다고 검은도 쪽에는 함부로 버리는 게 다 지구를 망하게 만드는 거지. 이 활동을 하면서 더 환경에 대해 생각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러죠. 조그마한 실천으로 환경을 살린다는 그런 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네요. 많이 와요. 오늘은 이게 적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시청에서 했거든요. 어제는 이런저런 차로 하나씩 싣고 가요. 포타가 와갖고 쓰레기만 페트병 뭐 헌옷 여기가 다 받아요. 헌옷, 헌신발, 헌가방 그런 거는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다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버린 쓰레기지만 이렇게 버린 거하고 그냥 버린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이걸 땅속에서 썩은다면은 뭐 몇십 년이 간다 그러잖아요. 비닐 같은 거. 밭에도 풀 나지 말라고 잡초 못 나면 다 비닐 깔잖아요. 가보면 막 시골에도 이렇게 재놓은 거 그런 거 보면 엉망으로 버리니까 분리수거를 한다 해도 아파트는 저런 거 이제 PPP에서 저런 걸 모르니까 무자비로 버려보잖아요. 건전지 같은 거 그런 거 뭐. 이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리병, 플라스틱, 종이 이거 분리하는 것만 분리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페트병 같은 거는 다 재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거 폴리니까 다 해갖고 우리가 옷도 만들어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참 보면 이제 저도 많이 집에서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보면은 나오는 거 보면 멀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좀 줄이려고 많이 하죠. 뭐 걱정이 되죠. 진짜 많이 나오잖아. 너무 쓰레기가. 저희들 집이 쓰레기장입니다. 여기 외출하려고 모아놓으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막 뭘 쓰레기장이냐고. 왜냐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거 진짜 그렇게 모아놓으면 비닐이 봉다리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싹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분리를 하거든요. 페트는 페트, 뭐 피는 피, PP 뭐 다 요구르트병 다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식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군데군데 놔두니까 막 쓰레기장이라고 난리예요. 그 콜라병 이런 것도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캔 같은 경우 그냥 배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그 안에 모아놨잖아요. 모아놓으니까 그 안에 이제 단내가 있으니까 밖에 주택 같은 데는 바퀴벌레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 펼칠 때 보면 막 바퀴가 막 나와요. 막 몇 가마씩 가져오고 피놓으면 바퀴벌레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은 언제 보람이 가장 많이 느끼세요? 내가 여기 와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됐을 때 그럴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마을이 나올수록 보람이 느껴요. 환경을 살렸구나. 저는 이제 이 자원순환도 그러긴 하지만 그 해양 쓰레기 전 할 때 그 쓰레기 줍기 할 때 그때 좀 많이 보람을 느껴요. 그 보면은 정말로 생각 외로 많이 이렇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거든요. 바닷가라. 주우면서 제가 그 하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 주우면서 조그만 활동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줍는다는 것이 조금 그럴 때 조금 보람을 느껴요. 감사할 일이 엄청 많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나는 참 보람을 느껴요. 잘했다. 장애인 날 행사 잠깐 봉사를 했었는데 보면서도 감사하죠. 그들을 보면서도 근데 행복해 보여요.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안쓰러움도 있고 막 이렇지만은 그거는 저희들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들 보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좀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들만의 느끼는
행복감이 보이더라고요. 한여름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나 그때는 우리가 저기 스포에서 국제 미술 박람회를 했잖아요. 오후에는 거기 가서 오고 이제 오후 팀들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더위를 먹어갖고 내가 설사가 줄줄 나고 근데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쉬고 싶어갖고 냉겨리도 맞고 나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근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언니 약 먹고 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네. 끝나고 나면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가 도와서 그렇게 행사가 또 순탄하게 끝났구나. 조금 고되지만 이렇게 봉사를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큰 사명감은 없고 나오면 말 그대로 어떤 보람은 느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이제 되게 바쁘죠. 제 일상이 좀 바쁘죠. 작은 일이지만은 약간은 보람. 내가 또 그 직장 말고 또 이런 봉사활동 할 수 있다. 어디가 잘 못하잖아요.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시간 내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개인이었다면 할 수 있는 데를 또 모르고 이렇게 약간의 소속감도 있고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힘드니까 다음에 미루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소속감도 있고 큰 사명감은 아니지만 그럴 때 약간의 사명감도 있고.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일수록 내가 오늘 우리 지구를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많이 이제 힘들기는 해도 저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오늘 또 지구를 살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족하지만은 나 손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지구를 살리는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그냥 감사함. 그 봉사라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지 뭐 이렇게 봉사활동할 수 있다는 감사함. 봉사할 수 있는 주어진 삶은 감사. 뭐 어떤 일을 해서 그런 특별한 뭐 이거에서 감사함 그런 보다는 내가 그 봉사할 수 있다는 움직이고 그런 거잖아요. 받는 것도 즐거움이죠. 주는 것이 더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그걸 느끼는 거죠. 봉사를 함으로써 누굴 위해서든.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초록초록한 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함이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4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